니 애비는 국밥이나 파니? 재벌가 사돈의 모욕의 딸의 웨딩드레스가 찢긴 그날 밤, 평범한 국밥집 아버지가 사돈을 통째로 참교육하는 가장 뜨거운 복수를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포의 낡은 상가 건물, 마포 진성 돼지국밥이라는 간판 아래에는 박진성의 30년 인생이 펄펄 끓고 있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국내산 사골과 돼지머리를 고아내는 그의 하루는 뽀얀 국물이 진국으로 우러나는 시간과 함께 깊어졌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딸 서아를 키워낸 그의 삶은 뜨거운 뚝배기처럼 고되고 묵직했지만 그만큼 진하고 따뜻했다. 서아는 그런 아버지의 자랑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그런 서아가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대기업 태강그룹의 외아들 이민준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진성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비록 사는 세상이 너무나 다른 두 집안이었지만 서로 사랑한다는데 부모가 되어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그는 허름한 식당 한쪽에서 앞치마에 묻은 국물 자국을 훔치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행복한 목소리에 몇 번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상견례 날 진성은 평생 입을까 말까 한 값비싼 양복을 빌려 입었다. 어색한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 매며 약속 장소인 서울 신라 호텔의 한식당 라연으로 향했다. 미쉐린 3스타라는 명패가 붙은 그곳은 공기마저도 돈의 무게로 가라앉아 있는 듯했다. 먼저 도착해 어색하게 앉아있는 진성과 서아 앞에 태강그룹의 안주인 윤혜란 여사와 아들 이민준이 나타났다. 윤혜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하나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우아하게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와 은은한 향수 냄새는 그녀가 사는 세상을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진성을 훑어보는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따님 미모가 아주 출중하네요. 저희 민준이가 왜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지 알겠어요. 입에 발린 칭찬이었지만 그 속에는 얼굴값 하나 보고 데려온다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진성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채웠다. 우리 서아 착하고 바르게 잘 컸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말에 윤혜란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부족함이 없으셨다 박 사장님이라고 하셨죠?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하셨더라. 민준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니, 아버님은 마포에서 아주 유명한 맛집을. 맛집? 윤혜란은 민준의 말을 가볍게 끊어버렸다. 그래, 식당. 무슨 식당이었죠? 진성은 찰나의 망설임 끝에 굳건한 목소리로 답했다. 돼지국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에서는 제법 알아주는. 국밥이요? 윤혜란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단어를 들은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경멸적인 시선으로 진성과 서아를 번갈아 보았다. 어머, 예. 민준아. 너는 정말 취향도 독특하구나. 그런 냄새나는 음식을 파는 집안이랑 사돈을 맺자고 나를 이 자리까지 부른 거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민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의 눈치만 살폈다. 진성은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손톱의 아픔이 심장을 후벼 파는 모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부인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쳐? 내가 틀린 말 했나요?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것들이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고 기어오르려고 해. 안 그런가요? 윤혜란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서아를 향해 턱짓하며 비웃었다. 아가씨는 좋겠네. 네 애비는 평생 부엌에서 돼지뼈나 고면서 국밥이나 파는데 너는 팔자 한번 잘 고쳐서 재벌가 며느님 소리 듣게 생겼으니. 천박한 것들.
그 말이 진성의 귓가에 대모처럼 박혔다. 평생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딸 앞에서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서아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진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하시죠. 진성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평생 누구에게도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던 그의 눈에 뜨거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내 딸 그리고 내 인생을 모욕할 자격 당신에겐 없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진성은 흐느끼는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윤혜라는 그런 진성의 뒷모습에 대고 악을 썼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내년 같은 거 없어도 내 아들한테 줄 선 여자는 널렸으니까. 근본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감히. 호텔을 빠져나오는 길 서아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진성은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토닥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눈물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자신과 딸의 존엄을 짓밟은 명백한 폭력이었다. 그리고 박진성은 자신의 전부인 딸을 위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서늘한 것이 칼날처럼 벼려지고 있었다. 상견례의 악몽 이후 서아는 며칠을 알아누웠다.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딸의 말에 진성은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민주는 거의 매일같이 식당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어머니를 설득하겠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그의 모습에 서아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다. 결국 윤혜란이 직접 식당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값비싼 코트 자락이 더러운 바닥에 닿을세라 조심하며 돼지뼈 고는 냄새가 역겹다는 듯 코를 막았다. 지난번 일은 내가 미안하게 됐어요. 말이 좀 심했지. 진심 없는 사과였다. 그녀는 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밀어놓으며 말을 이었다. 이걸로 마음 푸시고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결혼식장에서 박 사장님은 그냥 조용히 앉아만 계세요. 아는 척도 나서는 일도 없이. 혼주석은 비워둘 테니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다 가시라고요. 서와 애미도 없다는데 아비까지 저 모양이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더 교묘하고 잔인한 모욕이었다. 딸의 결혼식에서 아버지를 투명 인간 취급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진성은 당장이라도 봉투를 얼굴에 던지고 싶었지만 서아의 슬픈 눈빛을 보고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딸의 행복을 위해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기로 결심했다. 결혼식 날 서울의 가장 화려한 웨딩홀은 태강그룹의 위세를 과시하듯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다. 진성은 윤혜란의 말대로 하객들 맨 뒷자리에 존재감 없는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아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진성은 그저 딸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시기 절정에 달하고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는 순서가 되었다. 이민준과 서아는 태강그룹 회장 내외에게 먼저 큰 절을 올렸다. 윤혜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절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은 신부 측 부모에게 인사할 차례였다. 사회자가 신부 측 혼주석이 비어있는 관계로라며 말을 흐리는 순간 사건이 터졌다. 서아가 몸을 돌려 하객석 맨 뒤에 앉은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이려는 찰나 윤혜란이 벌떡 일어나 서아의 앞을 막아섰다. 어딜 향해 절을 하는 거니?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단상 위로 쏠렸다. 서아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아비? 윤혜란은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잔인한 목소리로 외쳤다. 내 애비는 저기 맨 뒤 구석에 숨어 있는 저 국밥 장수 아니니? 저런 천한 것을 부모라고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저를 올리겠다고. 우리 태강그룹의 며느리가 될 아이가 감히. 짝. 그녀의 손이 서아의 뺨 위로 무섭게 날아들었다. 웨딩홀 전체가 숨을 죽였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새겨졌다. 서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웨딩드레스 위로 떨어져 내렸다. 이 결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돈으로 발라준 무대야. 너는 그저 우리 민준이 옆에 세워둘 예쁜 인형이면 그만이지. 어디서 주제넘게 내 천박한 뿌리를 드러내려고 해. 그 순간 진성의 눈에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다. 딸의 뺨에 새겨진 붉은 손자국, 웨딩드레스 위로 번지는 눈물 자국, 하객들의 수군거림, 아내의 뺨을 맞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민준의 비겁한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윤혜란의 악마 같은 미소까지. 그의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인내의 끈이었다. 자비의 끈이었다. 상식의 끈이었다. 진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세로 버진 로드를 걸어 단상으로 향했다. 하객들이 홍해처럼 갈라졌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단상에 오른 그는 울고 있는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는 윤혜란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심연 그 자체였다. 내 딸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한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해주지. 그는 더 이상 박 사장님이 아니었다. 그는 딸을 지키기 위해 지옥의 악귀라도 될 수 있는 아버지 박진성이었다. 이 결혼 여기서 끝이다. 진성은 서아의 손을 잡고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짓밟힌 딸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손수 들어주며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을 뚫고 묵묵히 웨딩홀을 걸어나갔다. 그의 등 뒤로 윤혜란의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려왔지만 더 이상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혜란, 태강그룹. 내가 내년들의 오만함과 잔인함을 그 밑바닥부터 뿌리 뽑아주마. 화려했던 결혼식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 평범한 국밥집 사장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복수국을 시작하는 피의 서막이었다. 웨딩홀을 빠져나온 진성은 딸을 데리고 곧장 마포의 식당으로 돌아왔다. 서아는 더러워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식당 구석의 작은 방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진성은 그런 딸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며 30년 넘게 사용해 낡고 이가 빠진 식칼을 숫돌에 갈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날카로운 쇠 마찰음이 서아의 울음소리와 뒤섞여 식당 안을 채웠다. 그의 눈빛은 칼날보다 더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돼지뼈를 자르고 살을 발라내던 그의 손이 이제는 거대한 적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국밥집 주방장의 식칼로는 태강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는 다른 종류의 칼 훨씬 더 날카롭고 치명적인 무기가 필요했다. 밤이 깊어지고 딸이 지쳐 잠들었을 때 진성은 가게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낡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두 소년이 부산의 어느 보육원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진성과 그의 유일한 혈육 같은 친구 최강혁이었다. 수첩을 펼치자 10수년 전에 마지막으로 적어둔 번호가 나타났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죠? 강혁아. 나다. 진성이 박진성이.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형 맞나? 이게 대체 몇 년 만이고. 살아있었구나, 형. 최강혁. 부산의 작은 보육원에서 함께 자라며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주었던 동생.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나는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괴물이 될 거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이. 그는 정말로 괴물이 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 여의도에서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는 사모펀드 블랙타이거 캐피탈의 대표. 기업 사냥꾼 여의도의 포식자. 그것이 현재의 최강혁이었다. 다음 날 진성은 평생 처음으로 여의도에 발을 들였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빌딩 숲 사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블랙타이거 캐피탈의 사무실은 마치 구름 위의 성체 같았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경과 한강이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이는 대표실에서 최강혁은 10수년 만에 만난 형을 와락 끌어안았다. 형, 얼굴이 왜 이리 상했노? 그동안 무슨 일 있었던 기가? 세련된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옛 시절의 투박한 부산 사투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진성은 자리에 앉아 상견례부터 어제의 결혼식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미소를 띠고 있던 강혁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더니 나중에는 분노로 시퍼렇게 변해갔다. 그 개 같은 년이 우리 형님하고 조카한테. 강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통유리창 앞에 섰다. 그는 저 멀리 보이는 태강그룹 본사 건물을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말했다. 태강그룹. 늙은 여우 최진원 회장이 만에 일군 회사지.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특히 그 마누라 윤혜라는 아나무인의 갑질로 재계에서도 악명이 높지. 그런 버러지 같은 것들한테 우리 형님이 당하고만 있었다는 말이가. 그는 몸을 돌려 진성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형, 저것들 내가 전부 씹어먹게 해줄게. 뼈까지 발라서. 어떻게? 돈으로. 저것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바로 그 돈으로 지옥을 맛보게 해주는 거다. 강혁은 인터폰으로 비서를 불렀다. 백 실장, 지금 내 방으로 들어와요. 곧이어 날카로운 인상의 한 남자가 들어와 진성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소개할게, 형. 내 오른팔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M&A 전문가 백승호 실장이다. 법과 숫자로 사람 조지는 데는 이만한 선수 없지. 백승호는 진성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태강그룹은 현재 장남인 이선준 부사장이 경영 승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남인 이민준 상무 즉 박서와 양의 파혼 상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문제는 이 지분이 대부분 비상장 계열사인 태강푸드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는 태블릿 PC의 복잡한 지배구조도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다. 태강푸드는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비자금 조성의 핵심 통로로 의심받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태강푸드의 비리를 터뜨리고 동시에 시장에 풀린 태강그룹의 지분을 비밀리에 매집한다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충분한 실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혁이 말을 받았다. 작전명은 돼지 사냥이다. 저 더러운 돼지 새끼들을 잡아서 우리 형님이 30년 동안 끓여온 진국보다 더 진한 피눈물을 뽑아내는 거다. 진성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복수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국밥집 주방장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대하고 냉혹한 돈의 전쟁이었다. 내가 뭘 하면 되겠나? 진성의 물음에 강혁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형님은 이제부터 마포 진성돼지국밥 사장이 아니다. 우리 블랙타이거 캐피탈에 숨겨진 큰손, 마포의 박 회장님이 되는 거다.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바로 형님이다.
그날 이후 마포의 작은 국밥집은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비밀 사령부가 되었다. 박진성은 30년간 국밥을 말아 올리던 투박한 손으로 이제 태강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에는 여의도 최강의 포식자 최강혁과 그의 부대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마포 진성 돼지국밥의 새벽은 변함이 없었다. 육수가 끓어오르는 구수한 냄새와 뚝배기가 부딪히는 정겨운 소음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주방 안쪽 박진성의 작은 휴게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을 치르는 비밀 벙커로 변해 있었다. 벽에는 태강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도와 계열사 현황, 주요 인물들의 사진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30년간 국밥 레시피를 적어 내려갔던 그의 낡은 수첩에는 이제 PER, PBR, ROE 같은 생소한 금융 용어들과 날카로운 분석들이 채워지고 있었다. 박진성은 더 이상 앞치마를 두른 식당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새벽 육수를 솥에 올린 뒤 검은색 티셔츠로 갈아입고 전장으로 출근했다. 최강혁이 마련해준 여의도의 비밀 오피스였다. 수십 대의 모니터가 쉴 새 없이 주식 시세와 뉴스를 쏟아내는 그곳에서 진성은 백승호 실장에게 혹독한 과외를 받았다. 회장님, 적대적 M&A는 단순히 돈만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명분과 여론, 그리고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자객과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물론 우리의 의도조차 들켜서는 안 됩니다. 백승호의 지휘 아래 작전명 돼지 사냥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블랙타이거 캐피탈의 자금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로 쪼개져 대한민국 전역의 증권사로 흩어졌다.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이 자금들은 매일 장이 열리면 태강그룹의 주식을 조금씩 아주 미미하게 사들였다. 시장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이었다. 하루 거래량의 0.01%씩 수십 개의 계좌에서 동시에. 그것은 거대한 산을 모래알로 옮기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지만 누구보다 꾸준하고 집요했다. 진성은 더 이상 숫자가 무섭지 않았다. 그는 모니터에 떠오르는 숫자들 속에서 태강그룹의 피와 살점을 보았다. 오만함의 대가로 지불될 그들의 부를 보았다. 그는 매일 밤 마포의 식당으로 돌아와 끓고 있는 육수를 저으며 그날 사들인 주식의 양을 복기했다. 뚝배기에 담기는 국밥 한 그릇의 정성과 태강의 숨통을 조여가는 주식 한 주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둘 다 그의 인생을 건 집념의 산물이었다. 딸 서아는 아버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밤늦게까지 무언가에 몰두하고 새벽이면 어디론가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서아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을 느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가 찢겼던 날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상처받고 부서진 것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디자인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딸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시장에 미세한 균열의 조짐이 보였다. 증권가의 한 애널리스트가 방송에 나와 태강그룹에 대한 리포트를 발표했다. 최근 태강그룹의 주식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대량 매수 흔적 없이 개인 투자자들의 소액 거래가 산발적으로 하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물량을 조금씩 흡수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경영권과는 무관한 단순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시장은 이 이례적인 패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태강그룹 본사 34층 회장 비서실에서 윤혜란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네일아트를 받은 손으로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코웃음을 쳤다.
호들갑들은 개미 몇 마리가 꼬였다고 저 난리네. 우리 태강이 어떤 회사인데 고작 그런 잔챙이들한테 흔들릴 것 같아? 그녀의 아들 이민주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경쟁사에서 움직이는 걸 수도. 닥치지 못해. 윤혜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을 갈랐다. 내 무능함 때문에 결혼식까지 망쳐놓고 이제는 회사 일까지 망치려고 들어. 그깟 국밥집 계집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모든 건 이 어미가 알아서 할 테니. 그녀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금 자신의 제국을 좀먹고 있는 개미들이 그녀가 가장 경멸하고 짓밟았던 마포의 그 국밥집에서 보낸 군대라는 사실을. 그날 밤 여의도 비밀 오피스의 모니터에 목표 달성을 알리는 녹색 신호가 켜졌다. 지분 4.8% 확보 완료.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5%를 바로 눈앞에 둔 수치였다. 백승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1단계 목표 달성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우리가 던지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거대한 파도가 일게 될 겁니다. 최강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들었다. 이제 시작이다. 돼지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왔다는 걸 알려줘야지. 박진성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았다. 여의도의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마치 그가 사들인 태강의 주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아직 배가 고팠다. 이까짓 전체 요리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는 윤혜란의 목구멍에 뜨거운 국밥을 통째로 쑤셔 넣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터였다. 유령 투자자의 칼날은 이제 태강의 턱 밑까지 차갑게 파고들고 있었다. 여의도의 오피스가 숫자로 전쟁을 치르는 공중전의 사령부였다면 마포의 국밥집은 태강의 썩은 살점을 파고드는 지상전의 베이스 캠프였다. 최강혁은 국세청 출신의 베테랑 조사원이었던 조철중 부장을 은밀히 영입했다. 평생을 대기업의 탈세와 비자금을 추적해온 그는 냄새만으로도 부패의 근원지를 찾아내는 인간 사냥개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회장님, 대기업의 비자금은 하수구의 시궁쥐와 같습니다.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숨어 있죠. 태강푸드, 여기가 바로 태강그룹의 거대한 정화조입니다. 조 부장과 그의 팀원들은 국밥집 손님으로 위장해 매일같이 박진성의 식당에 모였다. 그들은 뚝배기 그릇 아래로 서류와 사진을 주고받았고 구수한 국밥 냄새에 섞여 태강푸드의 비리 정보들이 오갔다. 윤혜란이 그토록 경멸했던 천박한 냄새는 이제 그녀의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무기의 은신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조 부장 팀의 첫 번째 타겟은 태강푸드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내부자들이었다. 그들은 회사의 비리를 알고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고 있는 이들이었다. 조 부장은 용산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태강푸드의 전직 회계팀장 김광석을 만났다. 그는 회사의 분식회계를 폭로하려다 횡령 누명을 쓰고 쫓겨난 비운의 인물이었다. 내가 뭘 믿고 당신들한테 협조합니까? 태강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그놈들은 사람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담가버릴 수 있는 놈들이라고. 김광석은 술에 취해 벌벌 떨었다. 그때 박진성이 직접 그의 앞에 소주잔을 채워주며 나직이 말했다. 나 역시 그들에게 내 딸과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사람이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지. 김 선생, 당신의 억울함,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풀어주겠소. 당신이 가진 진실의 칼자루를 내게 넘겨주시오. 내가 대신 휘둘러 주리다. 진성의 눈에는 어떤 기교나 거짓도 없었다. 오직 같은 상처를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김광석은 한참을 진성의 눈을 바라보다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 안에 내가 쫓겨나기 전에 복사해둔 태강푸드의 이중장부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그 개자식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USB를 확보한 조 부장 팀의 움직임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들은 장부 속 수상한 거래 내역을 따라 태강푸드의 물류창고로 잠입했다. 한밤중 유령처럼 창고에 들어간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장부상으로는 고급 와인과 식자재가 보관되어 있어야 할 창고 한쪽 구석에 실제로는 수십 개의 금괴와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담긴 사과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이다. 미친 새끼들, 이게 다 비자금이구나. 팀원 중 한 명이 몰래 카메라로 그 광경을 모두 촬영했다. 찰칵 찰칵. 플래시 없는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태강그룹의 거대한 부패를 증거로 새기는 소리였다. 이 무렵 태강그룹 내부에서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었다. 주식시장의 이상 동향에 이어 퇴직한 직원들을 누군가 접촉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이다. 윤혜라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최측근인 감사팀장을 호출했다. 대체 누구야? 어떤 놈들이 우리 뒤를 캐고 다니는 거지? 당장 뿌리 뽑아버려. 죄송합니다, 사모님. 상대가 꼬리를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멍청한 놈. 유령이 어딨어? 돈을 뿌려서라도 알아내. 우리 태강푸드 창고에 문제될 만한 것들 싹 다 치워버리고 관련 서류는 전부 파쇄해. 윤혜란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태강푸드의 비자금 창고는 하룻밤 사이에 말끔히 비워졌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미 모든 증거는 박진성의 손에 넘어온 후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마저도 조 부장팀의 망원 렌즈에 고스란히 촬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마포의 식당에 모든 팀원들이 모였다. 조 부장은 진성의 앞에 태강푸드 창고에서 촬영한 사진들과 비자금 장부 파일을 올려놓았다. 이것으로 태강의 숨통을 끊을 실타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이제 언제 어떻게 쏠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박진성은 현금 다발이 가득한 사과 상자 사진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가 평생 땀 흘려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거대한 돈이었다. 그 돈에는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피와 눈물이, 그리고 자신과 딸을 향한 모욕과 멸시가 뒤엉켜 있었다. 지독한 부패의 악취가 사진을 뚫고 그의 코를 찔렀다. 아직이야. 진성이 나직이 말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나는 저들의 돈만 뺏고 싶은 게 아니야. 저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오만한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까지 모두 빼앗아 시궁창에 처박아 버릴 거야.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냉혹해졌다. 그는 단순히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한 파멸을 원하고 있었다. 윤혜란과 태강그룹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불태워버릴 거대한 화염을 준비하고 있었다. 태강그룹의 비자금 증거라는 실타는 확보되었지만 백승호는 성급한 공격을 만류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증거를 터뜨리면 그들은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갈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주총회라는 이름의 처형대를. 그의 전략은 더욱 치밀하고 잔인했다. 태강그룹의 주가를 서서히 교란시켜 경영진의 불안감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익명의 제보를 통해 언론과 금융감독원의 의혹의 불씨를 던져놓는 것이었다. 진짜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작은 연막탄들로 적의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다. 최강력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블랙타이거 캐피탈은 공매도 세력과 결탁했다. 그들은 태강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빌려서 파는 공매도 공격을 감행했고, 동시에 증권가 찌라시와 익명 주식 게시판에 태강푸드의 회계 부정 의혹을 암시하는 글들을 조직적으로 퍼뜨렸다. 태강푸드 수상한 내부 거래 포착.
이세 승계를 위한 실탄 마련용? 자회사 가치 부풀리기로 편법 승계. 태강그룹 도덕성의 치명타. 출처 불명의 루머들이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기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태강그룹의 주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며칠 사이 10%가 넘는 주가가 증발하자 태강그룹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윤혜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도자기를 집어 던지며 광분했다. 대체 누구 짓이야? 어떤 놈들이 감히 우리 태강을 건드려? 찾아내, 당장 찾아내서 모조리 밟아 죽여버려. 태강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자금력이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기 위해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경쟁그룹, 외국계 투기 자본 등 가능한 모든 용의선을 리스트에 올리고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레이더에 마포진성돼지국밥이라는 이름이 잡힐 리는 만무했다. 그들은 하늘 위에서 공격해오는 거대한 전투기를 찾고 있었지만 실제 적은 땅 밑에서 개미굴을 파고드는 개미군단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박진성과 백승호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들은 조 부장팀이 확보한 자료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일부, 즉 태강푸드가 협력업체의 단가를 후려치고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과 서류 일부를 복사해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는 익명의 이메일로 몇몇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발송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경제지의 일면 헤드라인이 태강그룹의 갑질 의혹으로 도배되었다. 단독 태강그룹, 협력업체 쥐어짜 피해 리베이트 받아왔다. 상생 외치던 태강의 두 얼굴 공정위, 조사 착수 검토. 이것이 호랑이의 첫 번째 이빨 자국이었다. 비자금이나 경영권 분쟁 같은 핵심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태강그룹이 쌓아온 윤리적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태강그룹 불매운동 조짐까지 일어났다.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다. 그날 저녁 박진성은 자신의 식당에서 구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오르는 윤혜란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늘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그녀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우아함을 잃은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진성은 아무 말 없이 뜨거운 뚝배기에 국밥을 담았다. 그리고는 식당 한쪽에서 조용히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던 딸 서아에게 가져다 주었다. 서아야, 밥 먹자. 서아는 뉴스에서 눈을 떼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지친 얼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분노의 실체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아빠, 이거 아빠가 하시는 일 맞죠? 진성은 대답 대신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때 서아의 눈빛이 무언가를 결심한 듯 반짝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이민준과 파혼하기 전 그가 선물했던 태블릿 PC가 들어있었다. 이거 민준 씨가 자기 회사 디자인 자료들 들어있다고 참고하라고 줬던 거예요. 헤어지면서 다 지운 줄 알았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서아는 태블릿을 켜서 구석진 폴더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대웹이라는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는 그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태강그룹의 진짜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를 엄청난 파일들이 잠들어 있었다. 윤혜란이 저지른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태강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의 편린이었다. 진성의 눈이 가늘어졌다. 딸이 무심코 내민 상자. 그것은 어쩌면 신이 내린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일지도 몰랐다. 호랑이는 이제 첫 이빨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상대의 목덜미를 끊어버릴 날카로운 송곳니는 아직 깊숙이 감춰져 있었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서아가 내민 태블릿 PC는 마치 불길한 예언이 담긴 석판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민준, 그 비겁하고 나약했던 남자가 남긴 유일한 흔적. 그것이 이 거대한 복수국의 흐름을 통째로 바꿀 조커 카드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여의도의 비밀 오피스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백승호와 그의 해커팀은 서아가 기억해낸 몇 가지 단서, 민준의 생일, 서아와의 기념일, 반려견의 이름을 조합해 암호를 풀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화면에 액세스 허용이라는 문구가 떴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대외비 폴더의 내용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검은 커넥션의 민낯 그 자체였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엑셀 파일과 음성 녹음 파일, 그리고 스캔된 문서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제목부터 노골적이었다. 정관계 로비 리스트, 언론사 특수관리 명단, 검찰 라인 동향 보고. 이것은 태강그룹의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비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록한 피와 탐욕으로 얼룩진 악마의 일기장이었다. 이건 늘 냉정함을 잃지 않던 백승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엑셀 파일의 한 줄에는 현직 장관의 이름과 함께 자녀 유학 자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억대의 금액이 적혀 있었다. 다른 파일에는 유력 언론사 논설위원에게 명절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최고급 외제차를 제공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게는 개발 예정지의 정보를 미리 흘려 거대한 시세 차익을 안겨주었다는 메모까지 발견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윤혜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들이었다. 그녀는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부장, 아들내미 유학은 잘 되고 있어? 우리 태강장학재단이 김 부장 아들 같은 인재를 그냥 둘 수 없지. 이번 사건 잘 마무리해주면 내가 더 큰 그림을 그려줄게라며 노골적으로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가 사용한 돈은 단순한 뇌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구매하는 화폐였다. 최강혁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는 경멸과 함께 포식자의 희열이 뒤섞인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미친년 돼지인 줄 알았더니 나라를 통째로 잡아먹으려는 이무기였구나. 일이 아주 재미있게 됐어. 그는 눈을 번쩍 떴다. 백 실장, 이 자료들 원본 맞나? 조작 가능성은? 파일에 포함된 디지털 서명과 생성 기록을 분석한 결과 모두 원본이 확실합니다. 이민준 상무가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파일로 보입니다. 아마 어머니의 권력에 눌려 살면서 자신을 지킬 최후의 보험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진성은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이제 그의 복수는 더 이상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다. 이것은 썩어빠진 세상의 심장에 칼을 꽂는 일이 되었다. 그가 딸을 위해 시작한 이 싸움이 이제는 이 땅의 수많은 박진성들과 박수아들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이걸로 저들을 단죄할 수 있겠나? 진성의 물음에 최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형님, 이건 단죄 수준이 아니야. 이건 사형 선고지. 우리가 가진 주식, 그리고 태강푸드의 비자금 증거는 저들의 팔다리를 자르는 도끼였어. 그런데 서와 양이 가져온 이 태블릿은 저들의 심장을 꿰뚫어 버릴 수 있는 신의 창이야. 백승호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다. 이 자료를 이용하면 단순히 경영권을 빼앗는 것을 넘어 태강그룹 오너 일가 전체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권력을 한 줌의 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마포의 식당에서 육수가 끓기 시작할 시간이었다. 박진성은 창밖의 어둠이 걷히는 것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전쟁을 끝낼 때가 온 것 같군. 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장낼 무자비한 심판의 칼날이었다. 태강그룹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은 이제 그 자신의 무게와 죄악에 짓눌려 무너져 내릴 운명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을 집행할 자는 바로 그들이 가장 천대하고 짓밟았던 한 국밥집 사장이었다. 판도라의 태블릿을 손에 넣은 박진성 측의 움직임은 대담하고 신속해졌다. 백승호의 지휘 아래 그들은 작전 2단계에 돌입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고 스스로를 드러내 태강그룹을 정면으로 압박하는 단계였다. 첫 번째 움직임은 공시였다. 블랙타이거 캐피탈 외 특별 관계자 1인 태강그룹 지분 9.8% 보유. 경영 참여 목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 한 줄이 뜨자마자 여의도 증권가는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정체불명의 세력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20위권인 태강그룹의 지분을 10% 가까이 매집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포성이었다. 특별 관계자 1인이 바로 박진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철저히 베일 뒤에 가려져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윤혜란은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다. 최강혁?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놈? 감히 우리 태강을 넘봐? 돈맛 좀 보여주면 꼬리 내리고 도망갈 상놈의 새끼. 그녀는 즉각 자사주를 매입하고 우호 지분을 결집하며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동시에 판도라의 태블릿에 적혀있던 그녀의 검은 커넥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론사 사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최강혁을 국부 유출을 노리는 악랄한 투기 자본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쏟아내게 했다. 검찰 고위 간부에게는 압력을 넣어 블랙타이거 캐피탈에 대한 세무조사와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최강혁 그놈의 돈줄부터 시작해서 여자 관계까지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봐. 뭐라도 엮어서 구치소에 쳐넣어버리라고. 윤혜란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거칠고 비열했다. 조철중 부장의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블랙타이거 캐피탈의 계좌는 동결될 위기에 처했다. 적의 포위망이 무섭게 좁혀오고 있었다. 하지만 최강혁은 여의도의 포식자였다. 그는 윤혜란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 만큼 어수룩한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윤혜란이 움직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미친년이 드디어 제 무덤을 파기 시작했군. 최강혁은 자신이 가진 또 다른 카드들을 꺼내들었다. 그 역시 수년간 여의도에서 살아남으며 자신만의 검은 커넥션을 구축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윤혜란이 매수한 언론사의 반대편에 있는 경쟁 언론사에 태강그룹의 갑질 의혹에 대한 추가 자료를 흘렸다. 곧이어 태강그룹, 윤혜란 사모의 비상식적 경영 개입과 황제 갑질 실태와 같은 폭로 기사들이 터져나오며 여론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다. 검찰의 압박에는 태블릿에 있던 해당 검사의 비리 내역 일부를 익명으로 다른 사정기관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았다. 뱀을 잡으려면 뱀의 길을 알아야 하는 법이었다. 치열한 물밑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박진성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무기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성과 이야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한 진보 성향의 인터넷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마포의 허름한 국밥집을 배경으로 그는 30년간 국밥을 끓여온 자신의 삶과 딸을 키워낸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그는 태강그룹이나 윤혜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대기업의 횡포에 신음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돈과 권력의 논리 앞에 존엄을 짓밟힌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을 이야기했다. 저는 그저 매일 새벽 정직한 땀으로 진한 국물을 우려내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제 뚝배기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의 무게로 사람의 땀과 인생의 가치를 함부로 저울질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제 딸을 위해 그리고 저와 같이 묵묵히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투박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감동했다. 마포 국밥집 사장님의 용기는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태강그룹 불매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박진성은 단 한 번의 인터뷰로 이 싸움을 기업 사냥꾼의 탐욕에서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투쟁으로 완벽하게 전환시켰다. 마침내 박진성 측에 결정적인 한 수가 던져졌다. 블랙타이거 캐피탈 외 특별 관계자 1인 태강그룹 이사 전원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전쟁이 공개적으로 선포된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주주들의 손에 그들의 표에 달리게 되었다. 소식을 접한 윤혜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다 말고 실소했다. 그리고는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임시 주총? 감히? 좋아. 내 놈들이 판을 깔아주겠다 이거지. 내가 그 무대 위에서 내 놈들의 가죽을 산채로 벗겨주마.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두려움과 함께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려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향하고 있는 그 무대가 화려한 승리의 단상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차가운 단두대라는 사실을. 포위망은 사방에서 좁혀오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공고되자 태강그룹과 블랙타이거 캐피탈 양측의 전쟁은 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 즉 위임장 대결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주총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주. 그 시간 동안 단 1%의 지분이라도 더 확보하는 쪽이 승리하는 피말리는 싸움이었다. 윤혜라는 그야말로 돈과 권력을 물처럼 쏟아부었다. 그녀는 태강그룹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과 각종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압박했다. 이번에 우리 태강을 도와주시면 향후 그룹의 모든 금융 거래를 당신들에게 맡기겠소. 라는 식의 달콤한 제안과 만약 우리를 배신한다면 당신들 회사는 대한민국 땅에서 어떤 사업도 할 수 없게 될 거요. 라는 식의 살벌한 협박이 동시에 오갔다. 그녀의 로비스트들은 소액 주주들의 집까지 찾아가 현금을 뿌리며 위임장을 받아냈다. 이에 맞서는 백승호와 그의 팀은 철저히 논리와 데이터로 승부했다. 그들은 태강그룹 경영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대를 결성하고 자신들이 경영권을 잡았을 때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부실 계열사 매각,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그리고 파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 그들은 태강그룹의 주가를 2배 이상 부양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을 설득했다. 감정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오직 숫자로 판단하십시오. 부패한 경영진 아래에서 당신들의 투자 가치가 잠식당하는 것을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와 함께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 과실을 나누시겠습니까? 밤낮 없이 이어지는 전쟁 속에서 박진성은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그는 여의도의 사무실이 아닌 마포의 식당 주방을 지켰다. 주총 전날 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대한 솥에 사골과 돼지머리를 넣고 불을 지폈다. 뽀얀 국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보며 그는 지나온 시간들을 반추했다. 딸의 뺨에 새겨졌던 붉은 손자국. 천박한 것들이라던 경멸의 목소리. 복수를 다짐했던 그 밤의 차가운 분노. 그리고 어느새 거대한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된 자기 자신. 그는 문득 이 복수가 끝나면 자신에게 무엇이 남을까 생각했다. 괴물을 잡기 위해 자기 자신도 괴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때 딸 서아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빠. 그녀의 손에는 깨끗하게 세탁된 양복이 들려 있었다. 상견례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내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해요. 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아버지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진성은 자신의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었다. 같은 시각 태강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에서 윤혜라는 홀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를 자신했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남편인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그녀에게 떠넘긴 채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 민주는 며칠째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그녀는 믿었던 모든 것들에게 버림받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래, 플랜 B를 진행시켜. 내일 주총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놈들 입을 막아야 해. 필요하다면 싹 다 치워버려. 그녀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법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리고 폭풍의 중심에 마지막 변수가 던져졌다. 겁에 질려 잠적했던 이민준이 주주총회를 몇 시간 앞두고 서아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해온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광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속죄를 하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 서재, 비밀금고 안에 진짜 장부가 있어. 태블릿에 있던 건 전부 사본이야. 원본 장부랑 로비 대상자들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찍힌 영상도 그 안에. 이민준이 알려준 비밀번호는 아이러니하게도 서아의 생일이었다. 주주총회 당일의 새벽이 밝았다. 최강혁이 보낸 최정예 요원들이 태강그룹 본사 서재에 잠입해 이민준이 알려준 원본 장부와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박진성은 서아가 다려준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허름한 국밥집 사장이 없었다. 수많은 이들의 운명을 짊어지고 거대한 악에 맞서 최후의 결전을 치르러 가는 장수의 얼굴이 있었다. 같은 시각 윤혜라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으로 치장하고 전투에 나서는 여왕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그녀의 핸드백 안에는 주총 결과를 뒤집을 비장의 카드와 상황이 틀어질 경우 모든 것을 끝장낼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한쪽은 정의의 심판을, 다른 한쪽은 파멸의 동귀어진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박진성과 윤혜라는 마침내 주주총회장 입구에서 마주쳤다. 둘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결전의 막이 올랐다. 주주총회장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한쪽에는 오만함과 불안감을 애써 감춘 채 여왕처럼 앉아있는 윤혜란과 태강그룹의 경영진이, 다른 한쪽에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진성과 얼음처럼 냉정한 백승호,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보는 맹수 같은 최강혁이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운명을 가를 전쟁의 마지막 장소였다. 임시 의장으로 나선 태강그룹의 부사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으며 블랙타이거 캐피탈을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악질적인 투기자본으로 규정하고 이번 사태를 애국 기업인 태강을 무너뜨리려는 외부의 불순한 공격으로 몰아갔다. 윤혜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주들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수십 년간 돈과 권력으로 쌓아올린 성은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얼굴에 서려 있었다. 마침내 반대측 토론자로 백승호가 단상에 올랐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의 귀에 대모처럼 박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방금 태강 측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를 투기자본이라 칭하고 이 사태를 애국과 매국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또한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진짜 주인인 주주 여러분께서 판단해야 할 본질은 그런 감성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바로 숫자와 사실입니다. 스크린에는 태강그룹의 지난 5년간의 경영 실적 그래프가 나타났다. 동종업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영업이익률, 추락하는 주가, 그리고 오너 일가의 과도한 보수와 배당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맡은 현 경영진의 성적표입니다. 이래도 그들이 애국적인 경영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그때 윤혜란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닥치세요. 어디서 저런 날조된 자료를 들이밀어. 당신들 같은 근본도 없는 것들이 뭘 안다고 우리 태강의 경영을 논하는 거지. 그녀는 또다시 근본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휘둘러온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가장 어리석은 아집이었다. 백승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안경을 고쳐 썼다. 근본. 좋습니다. 윤혜란 사모님께서 태강그룹의 근본과 도덕성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저희도 그에 대해 답변해 드리는 것이 예일 것 같습니다. 백승호의 손짓에 따라 스크린의 그래프가 순식간에 암전되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주목했다. 잠시 후 어두운 화면 위로 한 편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태강그룹 회장실의 비밀 CCTV 화면이었다. 영상 속에서 윤혜란은 당시 태강의 비리를 수사하던 부장검사에게 웃으며 두툼한 돈가방을 건네고 있었다. 김 부장, 이걸로 우리 아들처럼 생각하고 팍팍 써. 이번 일만 잘 덮어주면 다음 인사 때 차장 승진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유력 정치인과의 은밀한 만남이 나타났다. 의원님, 이번 국정감사만 무사히 넘겨주시면 다음 총선 때 실타는 걱정 안 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태강이 의원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아닙니까? 충격적인 영상이 연이어 재생되었다. 언론사 간부를 매수하는 장면, 경쟁사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는 장면, 심지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할 것을 지시하는 장면까지. 그것은 기업 경영이 아니라 한편의 거대한 범죄 조직 연대기였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분노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윤혜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이야. 당장 꺼. 하지만 백승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상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를 띄웠다. 바로 이민준이 알려준 그녀의 서재 비밀 금고에서 나온 원본 장부의 스캔 파일이었다. 로비 대상의 이름과 직위, 금액, 날짜가 단 한 줄의 오차도 없이 영상의 내용과 일치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믿었던 태강그룹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은 회사의 성장과 주주 환원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오너 일가의 불법적인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검은 거래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윤혜란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남편인 최 회장과의 마지막 통화가 담긴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동기어진용 카드였다. 그래,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이 영감탱이도. 하지만 그녀가 녹음기를 켜기도 전에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곳으로 들어선 것은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윤혜란이 매수했던 그 검사가 아니었다. 최강혁이 움직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팀이었다. 윤혜란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평생을 우아함과 고고함으로 자신을 포장했던 그녀의 몸부림은 처참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값비싼 옷은 구겨졌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도 객석에 앉아있는 박진성을 향해 악귀처럼 소리쳤다. 내 놈이었어. 이 천박한 국밥 장수 새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박진성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갑고 무거운 시선으로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볼 뿐이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철의 여왕은 그렇게 한 마리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며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다. 이사진 전원 해임안과 신규 이사 선임안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태강그룹의 새로운 이사회 의장으로 마포 진성돼지국밥 대표 박진성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후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태강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스캔들이 되었다. 윤혜라는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녀와 결탁했던 수많은 정재계,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남편 최 회장은 해외 도피 중 병사했고 아들 이민주는 죗값을 치른 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삶을 택했다. 거대했던 태강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몰락했다. 박진성이 의장을 맡은 새로운 태강그룹은 파격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가장 먼저 협력업체들과의 계약 조건을 현실화했고 불법적으로 해고되었던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켰다. 오너 일가가 빼돌렸던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여 상생협력기금을 만들었다. 기업의 주인은 오너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직원과 투자해준 주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최강혁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지만 예전처럼 즐겁지만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분 상당수를 태강그룹의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넘기고 여의도를 떠나 새로운 삶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박진성이라는 형을 통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박서아는 아버지의 복수가 끝난 뒤 비로소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완전히 치유될 수 있었다. 그녀는 태강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고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기업의 제품을 무료로 디자인해주며 자신의 재능을 따뜻한 방식으로 세상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새로운 인연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 마포의 진성돼지국밥이 재개업을 알렸다. 예전보다 더 깔끔하고 환해졌지만 가게 중앙의 거대한 가마솥만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가게의 주인 박진성은 태강그룹의 모든 직책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주고 다시 앞치마를 둘렀다. 그는 뽀얀 국물이 담긴 뚝배기를 손님상에 내어놓았다. 그 손님은 말쑥한 차림의 최강혁이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환하게 웃는 서아와 그녀의 남편이 앉아 있었다. 형님, 국물 맛은 여전하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국밥 아닙니까, 이거. 강혁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박진성은 그저 묵묵히 웃으며 끓어오르는 뚝배기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서보았고 가장 추악한 탐욕과 맞서 싸워 이겼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끝에 그가 돌아온 곳은 결국 이 뜨거운 뚝배기 앞이었다. 뚝배기 안에서 진하게 우러난 국물. 그것은 그의 땀과 눈물, 분노와 회한,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딸의 웃음과 자신의 존엄이 모두 녹아든 맛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정직한 땀으로 우려낸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세상 최고의 가치임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었다. 심판의 칼날을 내려놓은 그의 손에는 이제 다시 사람들을 위로할 따뜻한 뚝배기가 들려 있었다. 그것이 박진성이 이 길고 긴 싸움 끝에 내놓은
세상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